2015년 가을, 서울의 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곰탕집.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물과 정겨운 분위기로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19세 청년 우진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 곰탕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성실해 보이는 그는 사장의 눈에 들어 금세 신뢰를 얻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홀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친근하게 인사하며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마다하지 않는 모범적인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해 9월 어느 날 17세 소녀 아라가 친구들과 함께 이 곰탕집을 찾았다. 단발머리에 깔끔한 교복 차림의 아라는 밝은 웃음과 예의 바른 말투로 우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였지만 아라가 곰탕집을 자주 찾으면서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친근감이 생겨났다. 우진은 아라가 올 때마다 특별히 신경을 썼다. 가장 좋은 자리를 안내해주고 국물을 더 진하게 끓여주며 때로는 서비스로 반찬을 더 주기도 했다. 아라 역시 우진의 배려를 고마워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학교 이야기, 장래 희망,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몇 주가 지나면서 우진은 아라에게 점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라의 등하교 시간을 파악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메뉴를 외우며 심지어 아라가 다니는 학교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다. 아라는 처음에는 우진의 관심을 순수한 호감으로 받아들였다. 2살 연상의 성실한 오빠 같은 존재로 여기며 편안함을 느꼈다. 9월 30일 우진은 용기를 내어 아라에게 고백했다. 곰탕집 문을 닫은 후 조용해진 가게에서 아라야, 나랑 사귀자라는 간단한 말로 시작된 그들의 연애. 아라는 잠시 고민한 후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교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청춘 로맨스의 이면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우진의 아라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순수한 애정보다는 소유욕과 집착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라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다른 남자친구들과의 대화조차 질투했다. 아라가 늦게 연락하거나 약속을 취소하면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 평범한 곰탕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적 결말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2016년 6월 교제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진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다. 아라의 부모에게 결혼 의사를 전한 것이다. 당시 아라는 18세로 갓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상태였다. 우진이 아라의 집을 찾아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것은 여러 번이었다. 처음에는 딸의 남자친구로서 예의를 갖춘 방문이었다. 정중한 말투와 성실한 모습으로 부모들의 호감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진의 갑작스러운 결혼 제안에 아라의 부모는 당황했다. 아직 어린 딸이 대학도 가지 않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우진 역시 20세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라의 아버지는 단호했다. 두 사람 모두 너무 어리다. 최소한 대학은 졸업하고 생각해보자. 어머니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아라는 아직 꿈도 정하지 못했는데 결혼은 너무 이르다며 우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우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수차례 아라의 집을 방문하며 결혼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때로는 아라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부모를 설득하려 노력했다. 그의 태도에서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강한 집착이 느껴졌다. 10월 우진은 더욱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그럼 혼인신고라도 허락해 달라고 했다.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혼이라는 명목보다는 절차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부모들은 더욱 의아해했다. 아라 자신도 우진의 급작스러운 결혼 압박에 부담을 느꼈다. 막 성인이 된 그녀에게 결혼은 아직 먼 이야기였다. 대학 진학, 취업, 자아실현 등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진의 끈질긴 설득과 애정 표현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우진은 아라의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고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아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진정한 사랑보다는 소유욕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이 시기부터 우진의 계획은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아라가 성인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했고 그때까지 기다리며 치밀하게 준비했다. 아라의 부모는 우진의 지나친 집착을 우려했지만 젊은 연인들의 열정적인 사랑 정도로 여기며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진의 결혼에 대한 집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졌고 이는 곧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갔다. 2017년 4월 12일 아라가 19세 생일을 맞았다. 법적으로 완전한 성인이 된 순간이었다. 우진은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신고가 가능한 날이 드디어 온 것이다. 4월 14일 아라가 성인이 된 지 단 이틀 만에 두 사람은 몰래 혼인신고를 마쳤다. 아라의 부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진은 아라에게 부모님께 나중에 말씀드리자. 먼저 우리끼리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중요하다며 비밀을 유지하도록 설득했다. 아라는 우진의 간절함에 못 이겨 동의했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우진은 사랑하는 사이의 서류상의 절차일 뿐이라며 아라를 안심시켰다. 구청에서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순간 아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더 컸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우진은 아라에게 신혼여행을 제안했다. 일본 오사카로 가자. 정식으로 부부가 된 기념으로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다며 달콤하게 유혹했다. 아라는 처음 가는 해외여행의 설렘을 느꼈다. 일본은 그녀가 항상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4월 24일 출발을 앞두고 우진은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쓴 것은 여행자 보험이었다. 우진은 아라에게 해외여행에는 보험이 필수라며 여행자 보험 가입을 제안했다. 아라는 우진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워하며 동의했다. 하지만 보험 가입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우진은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기재했다. 보험 금액은 1억 5천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아라가 왜 수익자가 당신이에요? 라고 묻자 우진은 남편이니까 당연하지 않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야 라며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우진의 설명은 일리가 있어 보였다. 신혼부부니까 서로가 보험금 수익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아라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보험 가입에 동의했다. 하지만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 금액에 대해서는 우진이 안전하게 큰 금액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며 설득했다. 4월 24일 두 사람은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아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우진 역시 겉으로는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아라도 다른 누구도 모르는 무서운 물건이 들어 있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신혼여행이 아니었다. 우진에게는 오랫동안 계획해온 범죄를 실행하는 무대였다. 혼인신고, 보험 가입, 해외여행이라는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 숨어 있었다. 2017년 4월 25일 새벽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다. 신혼여행 첫날 밤을 보낸 우진과 아라. 아라는 일본의 새로운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톤보리의 화려한 네온사인, 맛있는 타코야키, 그리고 우진과 함께한 달콤한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우진에게 이 여행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 그는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행 가방 깊숙이 숨겨둔 작은 유리병. 그 안에는 니코틴 원액이 들어 있었다. 담배에서 추출한 순수한 니코틴은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었다. 4월 24일 밤 두 사람은 호텔 근처의 이자카야에서 저녁을 먹었다. 우진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아라를 대했다. 맛있는 음식을 권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며 내일은 더 재미있는 곳에 가자며 아라를 즐겁게 해주었다. 아라는 우진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다.
역시 결혼하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라며 행복해했다.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아라는 하루 종일의 여행 피로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설렘과 피로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잠들어 있었다. 새벽 2시경 우진은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라가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둔 니코틴 원액을 꺼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이라 그런지 차분하고 침착했다. 주사기에 니코틴 원액을 조심스럽게 담았다. 우진은 잠든 아라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내일의 일정을 기대하며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를 아라의 모습을 보며 우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아라야, 일어나. 비타민 주사 맞자. 우진은 아라를 깨웠다. 잠에서 깬 아라는 몽롱한 상태에서 우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비타민 주사가 뭐야? 라고 물었지만 우진은 여행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준비했어. 금방 끝나니까라며 설득했다. 아라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진을 신뢰했다. 남편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진은 아라의 팔에 주사를 놓기 시작했다. 한 곳이 아닌 세 곳에 나누어서. 니코틴이 혈관을 통해 아라의 몸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우진아, 뭔가 이상해. 숨이 잘 안 쉬어져라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날 새벽 19세의 젊은 아라는 사망했다.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행복한 신혼여행지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2017년 4월 25일 새벽 아라가 사망한 후 우진은 즉시 호텔 프런트에 신고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당황한 척 연기했다. 일본 현지 경찰이 출동했고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진술했다. 아라가 평소 우울해했고 어젯밤에도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며 구체적인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일본 경찰은 신혼여행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아해했지만 우진의 일관된 진술과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간단한 부검을 거쳐 일본 경찰은 이를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 우진은 아내를 한국에 데려가 장례를 치르고 싶다며 시신 인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절차상 일본에서 화장한 후 유골만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진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오히려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 다행스러웠을 것이다. 아라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에 한국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부모들은 왜 갑자기 자살을? 이라며 이해할 수 없어 했다. 평소 밝고 긍정적이었던 딸이 신혼여행 중에 자살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진의 설명과 일본 경찰의 공식 발표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5월 초 우진은 아라의 유골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장례식에서 그는 슬픔에 빠진 유족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우진의 슬픔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워했다. 아내를 잃은 남편치고는 너무 차분해 보였고 때로는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2주 후 첫 번째 의심이 시작됐다. 우진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1억 5천만 원의 거액이었다. 보험조사원은 우진을 만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물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부인이 자살했나요? 유서는 있었나요? 자살 동기는 무엇인가요? 하지만 우진의 대답은 일관성이 없었다.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며 얼버무렸다. 그냥, 갑자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다며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다. 대신 보험금을 빨리 줘야 한다. 나는 수익자다라는 말만 계속 강조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보험조사원은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했다. 신혼여행 2일차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자살, 거액의 보험금, 그리고 유족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특히 우진이 보험금 지급을 재촉하는 모습에서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내부 검토 후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세종경찰서에 자문을 구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혼인신고 10일 만에 해외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거액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보험사의 의견이 전달됐다. 경찰은 즉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 거액의 보험금, 그리고 유족의 이상한 행동.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의 냄새를 풍겼다. 드디어 우진의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2017년 여름 아라 사망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우진과 아라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혼인신고 타이밍이었다. 아라가 성인이 된 지 단 10일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완벽했다. 경찰은 우진의 집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우진이 직접 작성한 결혼 계획서였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빼곡하게 적힌 이 문서는 우진의 진짜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계획서의 내용은 소름 끼쳤다. 아라의 부족한 능력을 교정하겠다. 경제적으로 계산했을 때 결혼이 유리하다. 아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 냉정한 계산만 가득했다. 사랑이나 애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아라를 하나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라에 대한 평가 부분이었다. 성격이 순진해서 조종하기 쉽다. 부모가 과보호해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 외모는 괜찮지만 지능이 떨어진다 등 아라를 마치 물건처럼 평가한 내용들이었다. 이는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용할 대상을 품정하는 냉혹한 시각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우진이 아라의 부모를 어떻게 속였는지도 밝혀졌다. 2016년 말 부모의 결혼 반대가 거세지자 우진은 더욱 교묘한 방법을 동원했다. 임신 테스트기를 조작해서 아라가 임신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우진은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아라에게 보여주며 임신한 것 같다고 거짓말했다. 순진한 아라는 이를 믿었고 부모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렸다. 부모들은 크게 당황했지만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려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산부인과 검진에서 임신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우진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가 늦어진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부모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고 결혼 반대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경찰은 또한 우진이 아라가 성인이 되는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도 확인했다. 2017년 4월 12일 아라의 생일 이후 우진은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듯 행동했다. 4월 14일 혼인신고, 4월 24일 일본 출발. 모든 일정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주변 지인들의 증언도 우진에게 불리했다. 우진이 아라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집착에 가까웠다. 아라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만 해도 질투가 심했다. 아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특히 아라의 친구들은 아라가 우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증언했다. 우진이 아라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제한하고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며 외출할 때마다 자세한 보고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남편의 슬픔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보험금에 대한 관심만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모든 정황이 우진의 계획적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큰 난관에 부딪혔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장례와 화장이 완료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달리 현장 흔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시신도 범행 도구도 물리적 증거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더욱이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해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언어 장벽과 법적 절차의 차이로 인해 증거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일본 경찰은 이미 자살로 결론 지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정황 증거와 심리적 증거로 승부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라가 정말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했다. 심리부검 결과는 우진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었다. 아라는 평소 자살할 성향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친구들과의 단체 톡방에는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일본 여행 너무 기대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게.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찍은 사진 많이 보여줄게. 신혼여행 다녀와서 맛집 리스트 공유할게요와 같은 메시지들이 출발 직전까지 이어졌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아니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아라의 휴대폰 검색 기록이었다. 사망 며칠 전까지 임신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다. 신혼여행 중 임신 가능성, 임신 초기 증상, 임신 테스트 시기 등의 검색어가 확인됐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던 것이다. 취업 관련 검색도 활발했다. 대학 편입 방법, 토익 공부법, 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 등 미래 계획과 관련된 검색들이 계속 이어졌다. 우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심리 상담 전문가의 분석도 같은 결론이었다. 아라는 전형적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성격이었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났다. 자살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었다는 소견을 냈다. 아라의 가족과 친구들의 증언도 일치했다. 평소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이었다. 우울해하거나 절망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결혼 후 더 밝아진 것 같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반면 우진의 행동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너무 많았다. 아내의 죽음 이후 슬퍼하기보다는 보험금 처리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장례식장에서도 조문객들에게 보험금이 언제 나오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경찰은 또한 우진의 과거 행적도 조사했다. 아라와 교제하기 전에도 여러 여성들과 만났지만 모두 단기간에 끝났다. 특히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수사 과정에서 현장 증거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심리부검을 통해 확보한 정황 증거들은 오히려 더 강력했다. 아라의 죽음이 결코 자살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모든 정황이 우진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었다. 수사의 전환점은 일본에서 온 부검 감정서였다.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일본 측에서 재검토한 부검 결과가 도착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진의 자살 주장과 정반대되는 결정적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라의 팔에서 발견된 주사 흔적이었다. 단순히 한 곳이 아닌 세 군데에서 주사 바늘이 찔린 흔적이 확인됐다. 우진이 주장한 자살이라면 한 번의 주사로도 충분했을 텐데 왜 세 군데나 주사를 맞았는지 설명이 불가능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주사 부위의 각도와 위치였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자살 시도 시 주사하는 부위와 각도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손목이나 팔뚝 안쪽을 선택하는데 아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부검에서 확인된 장기 상태도 문제였다. 아라의 폐와 간, 신장 등 주요 장기에서 우열 상태가 발견됐다. 이는 독성 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특히 니코틴 중독의 특징적 소견과 일치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혈중 니코틴 농도였다. 아라의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는 치사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일반적인 흡연자도 이 정도 농도의 니코틴을 체내에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 더욱이 아라는 비흡연자였다. 니코틴의 치사량은 성인 기준으로 40-60mg 정도인데 아라의 혈중 농도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 이 정도 농도라면 주입 후 몇 분 내에 호흡 곤란과 심정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적으로 이런 농도의 니코틴이 체내에 들어갈 가능성은 전무했다. 흥미로운 점은 알코올 검출 부위였다. 니코틴은 전신에서 검출되었지만 알코올은 위에서만 검출되었다. 이는 아라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알코올을 섭취했거나 알코올이 위를 통과하기 전에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진이 아라를 진정시키기 위해 알코올을 먹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의 감정 의견은 더욱 확실했다. 한 번에 세 군데에 주사를 혼자서 놓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특히 니코틴 같은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경우 첫 번째 주사 후 몇 분 내에 의식을 잃게 되므로 추가 주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또한 주사 부위의 각도를 분석한 결과 타인에 의해 주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자살 시도자가 스스로 주사하는 각도와 위치와는 명백히 다른 패턴이었다. 니코틴의 순도도 문제였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니코틴 제품이 아닌 고농도로 정제된 니코틴 원액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려운 물질이었다. 부검 결과는 우진의 모든 주장을 뒤엎었다. 자살이 아닌 타살,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된 독살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일본에서 온 한 장의 부검 감정서가 이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드디어 아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결정적 증거들이 나오자 우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우진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그의 진술은 매번 달라졌다.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 처음 조사에서 우진은 일관되게 아라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평소 우울해했고 그날 밤에도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며 구체적인 상황까지 지어내며 진술했다. 하지만 심리부검 결과와 주변 증언들이 이를 모두 부정하자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자살을 도와줬을 뿐이다 라고 번복했다. 아라가 너무 괴로워해서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 아라가 직접 부탁했다며 조력 자살을 주장했다. 하지만 니코틴 원액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과 보험 가입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었다. 세 번째 조사에서는 또 다른 변명을 꺼냈다. 그냥 장난이었다. 비타민 주사라고 했는데 설마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치사량의 니코틴을 장난으로 주입했다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더욱이 세 군데나 주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사 과정에서 우진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아라에게 폭력을 행사한 동영상이 발견됐다. 평소 순종적으로 보였던 아라가 우진에게 맞고 있는 모습이었다.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우진의 음성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라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우진 오빠가 때려서 멍이 들었어.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아라는 우진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이 아닌 공포와 통제 속에서 살고 있었다. 아라의 친구 증언도 이어졌다. 아라가 우진 때문에 자해를 한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손목을 긁는다고 했다며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우진의 집착과 통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증언이었다. 경찰은 우진에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26점으로 임상적으로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수준이었다. 일반인 평균이 5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점수였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죄책감 결여, 조종적 성향 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아라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정한 슬픔이나 후회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며 자신의 처지만 한탄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는 자신이 의심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수사관들은 우진의 냉정함에 소름이 돋았다고 증언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설사 범인이라도 어느 정도 감정 동요를 보인다. 하지만 우진은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했다는 것이었다. 우진이 일본에서 찍은 사진들도 문제였다. 아라가 죽기 직전까지 찍은 사진들에서 우진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만을 기다리는 사람의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충동적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우진의 변명과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계획적 범행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다. 2018년 3월 모든 수사가 완료되면서 우진은 구속되었다.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 상해, 강요 등 총 5개 혐의로 우진을 기소했다.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신혼여행 살인 사건의 재판이 드디어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우진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다.
일부 혐의만 인정했을 뿐 핵심인 살인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아라를 사랑했다. 죽일 이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는 공허한 변명일 뿐이었다. 우진의 변호인단은 우발적 사고라는 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줬다. 혼인신고 타이밍, 보험 가입, 니코틴 원액 준비, 해외여행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퍼즐이었다. 검찰은 공판에서 우진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혔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봤다.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결혼 계획서의 냉정한 계산과 경제적 이익 추구 내용이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검찰은 우진이 아라의 부모 반대에 부딪히자 더욱 교묘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임신 조작, 성인 되자마자 혼인신고, 거액의 보험 가입 등 모든 행위가 범행을 위한 사전 준비였다며 치밀성을 강조했다. 아라의 가족들은 재판정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딸은 우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런 딸을 이용해 돈을 벌려 했다니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아라의 어머니는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절규했다.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성인이 된 지 불과 열흘 만에 낯선 이국 땅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진은 최후 진술에서도 아라를 사랑했다며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우진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2018년 8월 30일 드디어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혼인 직후 철을 해외로 데려가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했다. 이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죄다. 재판부는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 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죄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과 함께 법정은 숙연해졌다. 아라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딸의 억울한 죽음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우진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정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 우진과 아라의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현대 사회에 깊은 교훈을 남겼다. 이 사건은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집착과 경제적 욕망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연애가 계획된 살인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곰탕집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이라는 평범한 관계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이토록 참혹한 결말에 이를 수 있었을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신호들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섬뜩한 점은 우진의 계획적 범행이었다. 단순한 질투나 분노에 의한 충동적 살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였다는 사실이다. 결혼, 보험 가입, 해외여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완전 범죄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다. 우진은 아라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봤다. 그의 결혼 계획서에서 드러난 냉정한 계산과 경제적 이익 추구는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반사회적 사고를 보여준다. 아라의 인격과 감정, 꿈과 희망은 모두 무시되고 오직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만이 중요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초기에 일본 경찰이 단순 자살로 처리했던 사건을 한국의 수사기관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헤친 결과였다. 보험조사원의 의심에서 시작된 작은 실마리가 결국 완전 범죄의 가면을 벗겨낸 것이다. 현대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도 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휴대폰 포렌식, 심리부검, 독성학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이 동원되어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 실시한 정밀 부검이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 주변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라의 친구들이 증언한 폭력과 자해, 과도한 통제와 감시 등은 모두 위험한 관계의 신호들이었다. 만약 주변에서 이런 신호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현대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과 관계 내 통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소유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명확히 보여준다. 건전한 연애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은 보험 제도의 허점도 드러냈다. 혼인신고 직후 거액의 보험을 가입하고 단기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험사의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면 이 범죄는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다. 우진과 아라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남았다. 계산된 계획과 의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집착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돈과 집착이 우선시될 때 평범한 일상은 순식간에 참혹한 범죄의 현장이 된다. 우진과 아라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남았다. 2015년 가을, 따뜻한 곰탕 김이 피어오르던 그 평범한 식당에서 시작된 인연. 19세 청년과 17세 소녀의 만남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청춘 로맨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어두운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랑이 아닌 이용, 애정이 아닌 소유욕이 그 관계의 진짜 본질이었다. 우진에게 아라는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순진하고 착한 성격, 부모의 과보호로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점, 그리고 성인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법적 조건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계산에 들어맞는 완벽한 타겟이었다. 2년이라는 교제 기간 동안 우진은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 아라의 부모를 설득하고 임신을 조작하며 성인이 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고 거액의 보험을 가입시키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진행됐다. 그에게는 아라의 감정도 미래의 꿈도 행복할 권리도 모두 무의미했다. 가장 끔찍한 점은 아라가 끝까지 우진을 믿었다는 것이다. 폭력과 통제 속에서도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일본 호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서 비타민 주사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라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 사건은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관계에서의 통제와 조종,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인간의 도구와 문제 등이 모두 드러났다.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소유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했다. 만약 보험조사원의 의심이 없었다면, 한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가 없었다면, 일본과의 국제 공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면 이 완전 범죄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작은 의심과 관심이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됐다. 우진의 사례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죄책감의 결여, 철저한 자기중심적 사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 이런 인간이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서운 현실이다. 아라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연애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관계 내 폭력과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또한 주변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 우진과 아라의 이야기는 이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와 집착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경계심과 경각심이다. 진정한 사랑과 위험한 집착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주변의 도움 요청 신호를 놓치지 않는 관심이야말로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